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침대에서 검출됐답니다. 충격이 큰데요. 유명 침대 브랜드죠. 대진 침대 일부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라돈 관련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김포대학교 박경북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내가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의 인터뷰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특별한 일본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6월 항쟁 또 촛불혁명 등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을 함께한 일본인 다카키 노조무 작가인데요. 이번에 일본인의 눈으로 바라본 촛불혁명 134일의 기록, 광장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네요. 함께 만나보고요. 우리 언론의 보도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 침대 브랜드죠. 대진 침대의 4개 모델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 라돈, 이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며 검출됐답니다. 급기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제품의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는데 어쩌다가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이 되었을까요? 참, 김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경북 교수를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돈이라는 게 어떤 물질입니까? 이미 그 라돈 같은 경우는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이제 라돈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하고 화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활성 기체인데 전혀 냄새도 없고요, 맛도 예. 없고 색깔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감각기관은 감지가 좀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각이라든가 토양 이런 데서 존재하는데 우라돈 때문에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흡입되면 이것이 폐에 부착돼가지고 붕괴를 일으키는데 이때 그 방출되는 이 알파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예. 이 알파 에너지가 주변 조직에 생물학적 손상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폐암의 주원인 담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라돈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 우리 땅 속에 그냥 있는 물질이에요? 토양 속에 있는 물질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토양이라든가 지각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네. 이번에 그 해당 침대 측정을 했더니 뭐 2100베크렐 넘게 나왔다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2100 같은 경우는 검출됐다는 건 좀 심각하죠. 좀 심각성을 넘어서 좀 충격스럽습니다, 저도. 예. 이번 경우에 빙상의 일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번 침대가 아니라 다른 공산품에서도 이제 검출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예. 현재 국내 라돈의 적정 기준치가 148베크렐인데 148베크렐 같은 경우는 담배 8개 채를 피운다고 볼 수 있죠. 어허. 근데 2000베크렐 같으면 약 한 250개, 즉 다시 말하면 약 한 12갑 정도를 피운다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이제 침대에서 음이온을 방출시킨다 해서 아마 새롭게 만들어낸 모델 같은데, 네네. 그 음이온 파우더를 깔았다는데 그것의 원료가 히토류랍니다. 이것하고 그 라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인데요. 보면 침대에서 코팅제하고 히토류 파우더를 넣었다고 합니다. 예. 코팅제에서는 라돈 방출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는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그 원인 같은 경우 히토류의 어떤 파우더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히토류에서 토륨이라든가 우라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못한 것이 이번 침대 벨트 기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코팅했던 이제 파우더, 히토리의 파우더가 이제 예. 스트레스 이제 라돈 방출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음이온을 방출시킨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침대뿐만 아니라 뭐 베개도 있고 네.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거기도 있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게 어허. 기능성을 첨부했다면 일반 그 무기 물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물질 같은 것들 첨가한다면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예. 만약에 아까 그 언급한 2100크렐 넘는 침대 위에서 뭐 한 1년 이상 잠을 잤다. 네. 그렇게 되면 몸 안에 그게 얼마나 이게 또 축적이 되는 겁니까? 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하루에 이 정도 핀다 그러면 250개를 핀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방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겠죠. 네.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 또 강한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튼 그 2100크렐 나오는 침대에서 잤다는 얘기는 하루에 담배 250개 피씩 매일 피웠다는 것과 같다. 영향이. 그렇죠. 만약 어린 아이가 아하. 그 침대에 누워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정말 일으킬 수 있다는 심각하군요. 거죠. 이런 뭐 침대, 베개 뭐 등등 음이온 방출 기능성 제품이라는 거를 출시할 때 이 라돈 검출에 대한 검사가 지금 없나 봐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까지는. 예. 기능성을 첨가한 그 원단 같은 이제 공산품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네. 단지 우리 국내에서는 일반 그 무기성 발악제 같은 일반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라듐이라든가 토륨 등을 이제 검사를 하고 있죠. 예. 건축 자재만 검사를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인가 그 초중고등학교 학교 내에 이 고농도 라듐이 검출됐다 이런 소식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학교를 지을 때 건축할 때 건축 자재 속에 그런 이 광물들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건축 자재라고 볼 수도 있고요. 토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틈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그 토양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덜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나 지구상에 사는 한 어쨌든 라돈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아이고 우리 집 주변은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이거 측정해 볼 수 있나요? 이 측정하는 건 요새 좀 쉽죠. 일반 그 시중에 이제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간이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간이 측정기를 측정한 후에 만약 이게 좀 농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예. 가능한 전문 기관에 이제 정밀 측정을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국민들 의식이 라돈이 금방 폐암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인이 몸이 아픈 병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의사한테 진단 받듯이 예.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서 이 정도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를 네.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집들이 다 그 라돈 검출기를 사가지고 다 측정해봐라.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대책을 그렇죠.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정부에 저희도 제공했던 게, 정부에 얘기했던 것이, 예. 이제 뭐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의 어떤 동사무소라든가, 예. 또는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한 뭐 서너 개나 5개를 갖고 있다가, 예. 주민들이 원하면, 빌려줘라. 빌려서, 측정을 해서, 우리 집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예. 전문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예.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건의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건 참 좋은 방안 같은데요. 지자체에 네네. 고비해놓고 대여해주는 방식.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뭐 집집마다 이 얘기고 이번처럼 이렇게 공산품으로 제조해서 나온 음이온 방출 뭐 이런 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라돈 같은 것을 꼭 검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새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런 공산품에 대한 것은 지금 라돈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해봤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히 검사를 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속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검사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그 규제 제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에 그 해당 제품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니까 그 결과부터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경북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내가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로 돌아오라.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드루킹 특검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성태 대표를 향해서 국회 갑질 그만하라, 이런 따끔한 지적도 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직접 만나셨나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장이 바로 앞이긴 했는데요. 예. 너무 미워서 인사를 드리러 가기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 행사장에서 내가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네. 사실 국회가 지금 의사 일정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4월달 한 달 동안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방송법 처리 안 하면은 국회 못 연다. 김기시 건 처리 안 하면 못 연다. 드루킹 특검 안 하면 못 연다. 연일 이 일을 안 할 명분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국회도 5개 정당이 함께 일을 하는 곳인데 자당의 어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전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고임금 무노동의 이 국회 갑질 현장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만들고 있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초반에는 방송법이 전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식이었고, 이번엔 드루킹이고, 그러네요. 네, 또 그 다음엔 어떤 핑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달도 국회를 열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안을 해놓고, 의사 일정은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고 드루킹 특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이 5월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방탄 국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두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한정없이 밀어놓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스럽습니다.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그 강원랜드 관련된 그 체포동의안을 미루기 위한 거다라고 보신다? 네, 국회는 일단 열어놔서 불체포 면책특권은 갖고, 또 국회 본회의는 또 소집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못하게 하는 이런 꼼수가 완전히 작동을 한 것이죠. 만약 그 방탄국회가 진짜 목적이라면 계속 이렇게 그냥 공전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런 상태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걸 무슨 명분으로 또 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 지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체하라는 수준까지 지금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물론 이제 협상 조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다라고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동의하면 특검 받겠다는 식의 절충안들을 거론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국회 안에서는 여러 당이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안과 중재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는 특검까지는 너무 무리스러우니 특수본 정도로 한번 합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당이 각각이 요구하는 것을 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하든지, 아니면 5당이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를 해놓고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당께 안 되면 나머지 거는 다 안 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을 예전에 국가기관의 댓글 공작 사건하고 연동시켜서 이것보다 더한 일이다, 이 대선 불복 흐름으로까지 연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드루킹 특검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단호히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 브로커가 온라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접근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검경 수사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것을 흔들기보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고 거기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또 특검으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될 문제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요? 이 비준 문제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 두 정상 간의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문점 합의에 대한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하는 국회 결의안 정도를 함께 합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국회 비준은 조금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결의안부터 만들어 놓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국회 비준은 법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니까 결의안은 그냥 국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 네. 네. 또 정의당은 지금 남북 간의 국회 회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정부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전에도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부터 입법부가 이 정상 간의 합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회 회담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한 번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과 북의 입법부가 함께 모여서 이번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함께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결의하는 이런 수준의 합의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이 이겨서 제1야당 되겠다라면서요? 네, 제가 그렇게 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 정의당은 계속 올라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지금 집권 여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촛불 개혁의 과제를 더 확실하게 끌고 나갈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민심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이 정의당에게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인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직 사퇴하겠다 했는데 그 사직을 철회했다고요? 이게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 의사 표명한 지 2달 만입니다. 민 의원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 2달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민 의원이 이제 어제 지역 구민들이 6,539분의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직 의사를 철회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좀 그간에 다른 정당에서도 민 의원은 다른 미투 연루자들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동정론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복귀 촉구를 의결했는데 김현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은 민 의원이 첫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 사과를 표명한 점, 의원직을 즉각 사퇴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권위를 이용해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려 한 점 등을 감안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당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구두 논평이면 좀 수위가 낮죠.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쇼다. 이 정도로 이제 비판을 했고 나머지 당들은 뭐 특별하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반응이 없어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게 용인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앞서 이제 민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성추행 의혹 보도가 된 지 2시간 만에 사퇴 선언했어요. 그랬죠. 그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해놓고 있었는데 출마 철회, 의원직 사퇴까지 한 거죠. 그 당시의 보도를 짚어보면은 여성 사업가 50대 A씨, 그러니까 민 의원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2008년에 10년 전에 노래방에서 자기를 이제 성추행했다. 저녁 식사 후에 같이 노래주점에 갔는데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그 당시는 민 의원이 그 의원 신분이 아니었죠. 전직 의원일 때죠. 그렇죠. 두 사람 다 똑같이 낙선한 상태. 이야기하는 바로는 2007년부터 교류가 있었고 문제 그날 노래방까지 같이 갔다는 건 인정하는 바인데 민 의원은 성추행이 이제 전혀 나는 기억이 없다 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다.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은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처가 상당히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렇죠. 대처도 이제 뭐 안희정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대처가 달랐고 받은 의혹도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경중을 따질 바는 아니지만은 무게감이 조금 달랐거든요. 권력 관계 뭐 차이나 뭐 연배 차이나 이런 거로 볼 때 그런 와중에 의원직 사퇴 선언까지 했으니까. 조금 이건 동정 여론이랄까요? 그런 게 그 당시에도 있었고 두 달 동안 좀 그런 게 좀 커졌죠. 예. 방금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두 사람도 또 대처 방식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렇죠. 둘을 하나로 묶을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비교한다면 정말 민병두와 정봉주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네요. 예, 뭐 안희정 전 지사도 뭐 강제는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민병두 의원 거는 이렇게 됐고 이게 또 민주당이 다른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다른 문제? 저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석수 문제. 아, 일당 지키는 문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을 보면은 경남의 김경수, 인천의 박남춘, 그리고 충남의 양승조, 이 광역단체장으로 해서 3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오는 14일에는 의원직이 상실이 돼요. 예. 만약에 민의원까지 사퇴하게 되면은 의석수가 117석이 되거든요. 네. 한국당이 116석이에요. 딱 하나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이때 뭐 세상 일이 모르는 거니까 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재보궐선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죠. 6월 13일 이후고 그 국회가 20대 국회 상하반기 바뀌는 건 5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민의원이 사퇴를 철회하면서 약간 고민이 덜었고 그러니까 118석이 되는 거예요. 광역 후보들이 다 사퇴하면은 한국당은 또 경북지사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 한 명이 있거든요. 맞이죠. 예, 그러면 115석 한 3석 차이를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였었죠. 네, 뭐 별다른 정치 쟁점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하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황금 연휴에 등골 휘는 3040 직장인들. 오늘 아시아경제 한 기사 제목인데요.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서 첫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5월 달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등골 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내일이 일단 어린이날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대치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모두 사흘을 쉬는데 당장 이렇게 큰 돈을 써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다들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린이날 뭐 할지 그리고 선물은 뭐 할지 이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댁이란 친정 부모님께는 또 어버이날 챙겨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이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연휴에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올해 5월 달에 과연 들어갈 경비, 예상 경비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 56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월에만 특별히 더 들어가는 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에는 29만 원. 이건 이제 예상 경비 평균치인데요. 어버이날 29만 원, 어린이날 14만 원, 스승의 날 5만 원, 그리고 21일 부부의 날 8만 원. 이렇게 직장인들이 대답을 했고요. 이게 기혼 직장인으로 대상을 좁히면 이 금액이 평균 71만 원으로 훨씬 더 올라갑니다. 어이고. 네, 그리고 또 전체 직장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날로 어버이날을 꼽았는데요. 무려 68%가
뭐 선물이나 용돈 같은 경제적인 지출 때문에 어버이날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이 이제 댓글 단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기 형편에 맞게 행복에 맞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실제로도 전문가들은요 그 가정의 달 문화가 너무 소비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소비 위주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읽어주신 댓글이 정답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행복에 맞게 그죠? 네. 다음 뜬 뉴스는요. 네, 대학 주점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있죠? 네네.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술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 위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겠죠. 네. 그런데 그냥 학내 주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 법 위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세법을 위반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점을 계획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세대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주점 행사가 오랜 기간 진행된 대학생들의 축제라는 점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한다. 이렇게 유감을 나타냈고요. 네. 건국대 총학생회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대학교의 낭만이 사라진다. 주점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친해졌었는데 정말 아쉽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네. 주점 금지 당연하다.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찬성론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은 축제 기간 동안에 주점에서 뭐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뭐 고성방가를 하는 취객들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축제 즐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좀 감안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주점에서 자극적인 이벤트를 벌이거나 뭐 퇴폐 주점처럼 뭐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들 이런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찬반론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자, 다음 뉴스는? 네, 올해 노벨문학상 시상이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미투 운동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이 오늘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성추문 의혹으로 수상자를 선별할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통상 매년 10월에 종신위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종신위원 중에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남편이 지난해 11월에 미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당시 여성 무려 18명이 이제 프로스텐손의 남편인 사진작가 장클로드 아르노로부터 이제 1996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에 프로스텐손을 포함한 종신위원들이 7명이나 무려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노벨상 다른 부문 시상에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고요. 다만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없고 이제 내년에 함께 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 사태로 미투 운동의 위력을 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출판계와 서점가는 좀 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왜냐면 이게 노벨상의 계절, 이제 가을이 노벨상의 계절이라고 불려서 정말 노벨상 특수를 누렸었는데 이번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자, 우리 김효은 기자 업무 조정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촛불의 힘으로 일궈낸 정권교체. 다음 주면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되죠. 1700만 명 국민이 참가하면서도 이 평화적 시위를 벌여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그 134일간 펼쳐진 우리 촛불 집회를 외국인의 시선에서 관찰해서 책을 펴낸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한국에서 일어난 일,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고 이번에 번역해서 한국말로 또 책이 나왔네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봤습니다. 다카기 노조무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말씀 잘하시네요.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한국말을? 1979년부터. 어이구, 그렇게 일찍.
예. 예. 어떤 계기로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시아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예. 처음에는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예. 그 다음에 바로 그 79년이라고 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된 해. 그렇죠. 그 다음 해는 관저 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예. 그런 와중에서 아무래도 그 한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책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은 있었지만요. 네. 그럼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어떻게? 아니죠. 예,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그냥 공부하셨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별로 공부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신 겁니까? 제가 한국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은 80년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가서 관광도 하고 싶고 또 한국 문화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뭐 문화 공연 같은 것도 보고 싶었고요. 네. 대표적인 지한파, 친한파이시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한국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86년 말에 연말에 제가 어학연 수차 여기 왔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예. 6개월 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연세대학교. 바로 그 시기에. 그럼 그 이한열 열사 연결식 뭐 그런 데도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현장은 다 보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 2016년 촛불 집회도 현장에서 보셨고. 예,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예상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이걸 다 예상해서 오셨다면 거의 쪽집 계획을 넘어 심의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2016년 7월 말에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몇 권 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예. 이제 앞으로 다시 책을 쓰게 된다면 역시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뭐 자료 수집도 할 수 있고 한국 사람한테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럼 한교에서 책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16년 그 여름에 여기 왔습니다. 아예 그냥 그때부터 지금 쭉 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계속 그때부터는. 그러시군요. 네. 야, 공교롭게도 87년 그 직전에 한국에 와서 그 현장을 보셨고 촛불 그 바로 직전에 또 오셔서 현장을 보셨고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인연이 있을지 제가 평생 아무래도 앞으로도 한국하고 연관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일본인의 시선에서 본 87년 서울과 2016년 촛불 서울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네, 이것은 뭐 그 한국 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87년 당시에는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뭐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최루탄 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6월 10일 날 그때 국민대회를 열었을 때 그 전에도 계속 그 학생들의 데모 시위 같은 것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그런 뭐 첨본산 같은 데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매일 그 다닐 때마다 그 델타 여기가 자욱하고요. 저절로 제가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걸 주목하게 됐죠. 네. 그런데 바로 그 87년 그 6월 10일 날 그때 그 성공회에서 처음에 집회를 열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때 저도 뭐 함께 좀 참가해 보고 싶었는데 그때 그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원천 봉쇄가 되어서 무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더니 그 연세대학교 그때는 연대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벽보가 나왔어요. 12시 가자. 롯데백화점 앞으로. 그래서 그거를 믿고 제가 갔었죠. 근데,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백화점 앞에서 제가 뭔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청 쪽에서 오는 버스, 시내 버스가 와서, 그 백화점 앞에서, 학생들이 그 창문을 열어서, 막 그 팔을 내밀면서 허언철폐 독재 닫아 외치기 시작했어요. 구호를 외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기가 시작됐죠. 그때 저도 완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에 그 쉘터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진짜 그 옆에서 제가 보니까 경찰이 그
무슨 곤봉 같은 막대기를 들고 막 그 때리는 장면도 봤고요. 네. 진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예. 대표 중인 것이 박천철군이었고 또 이한열 열사. 예. 그 뒤에 그 이어지는 뭐 이석규 열사 같은 노동자의 그렇죠. 희생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행동. 87년 네, 87년 당시에는. 그냥 그 1987이라는 영화도 봤지만 네. 진짜 그 현장에 있으면 진짜 무서웠어요. 예. 그런데 2016년은? 예, 2016년 이번에는 제가 그 10월 29일 날 제1회 집회부터 계속 참가를 했었지만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현찰이 그것을 어떻게 단합하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이제 그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인데, 아마도 이번에 촛불 집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87년 그 사태를 겪어보았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셨어요. 많이 참여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감회가 깊은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걸 책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87년 당시에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글을 써서 그걸 전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염두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제가 모처럼 이렇게 두 번이나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렇죠. 이것은 이번에야말로 꼭 전해줘야 한다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예, 꼭 알려지고 싶었어요. 예. 그것도 2015년도에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그 자위대라는 군대를 해외로 파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을 그걸 그 국회가 통과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1년 전도.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일본에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87년 6월에 생각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의원, 참여원 양쪽에서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 개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사람도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시 참여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여기 왔어요. 한국에 왔고. 예. 몇 달 후에는 촛불 집회가 일어났는데 알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바로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본어판 제목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군요. 일본에서도 이런 일 좀 해봅시다. 그런 뜻이로군요. 한국의 시위 문화와 집회 문화와 일본의 집회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일본에서 생각을 한다면 1960년대, 70년대. 그때 뭐 전공투 그렇죠. 등등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시민이 합류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87년에 한국의 그 투쟁 양상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그에 수그러들어서 점점 그 분열을 떼고 그 급진화되고 뭐 대중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운동이 돼버려서 그 이후에 거의 그 가도에 나가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전체가? 일본 전체가요. 근데 아무래도 그 60, 70년대에 그런 투쟁을 지나서 뭐 시민운동 단체 같은 것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모여서 다 함께 뭘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각 그 주제별로 또 지역마다 그런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데모 문화라는 것도 그런 좀 극한된 규모가 작고요. 작은 규모로 또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번 촛불 집회를 보니까 뭐 100만 명, 230만 세대 그런 규모의 집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결집하는 그런 게 일본에는 없었군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뭐 노조가 주도하는 집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집회 안에서는 뭐 각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미있게 뭐 지내려고 했던 뭐 그런 것들 이것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다양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번에 촛불 집회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 일본하고 양상이 다르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최근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 슬로건을 전면에 내건 시위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국처럼 그렇게 대규모화 되지는 못하는군요. 네,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대규모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의 군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그래도 모인 편이죠. 요즘 어느 정도 모인답니까, 일본에? 지난 4월 14일 그때 국회 앞에 모인 인원수가 3만 명? 3만 명? 네. 그럼 그건 일본 기준에서 볼 때는 대단한 거. 굉장히 많이. 그것도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도시의 중심부에 있고요. 교통편도 좋고 그렇지만 그 국회 앞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본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리고 관장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길만 도로만 있는 곳이 있는데 모일 만한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한도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가 남북으로 3,000km나 뻗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거기에 집중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그래도 그 2015년에 그 전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때부터는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됐고, 그리고 그 젊은 층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랩을 부르면서 분자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런 것도 점점 보이기 시작됐네요. 저희는 대규모 집회하면은 노래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노래 안 불렀군요, 그동안. 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그냥 모여서, 누가 연설하고. 그렇죠. 구호나 외치고. 그렇죠. 노래 같은 거 같이 하지 않고. 뭐 나중에 티프리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민중가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운동가요? 이런 거. 그런 게 일본에 또 있지 않나요? 그것은 주로 옛날에 60, 70년대에 그 투쟁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와르샤바 노동가라든가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국제노동가 그런 식의 노래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서 그 분위기에 맞게끔 그리고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그런 어떤 민주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한테 배워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그 시 문화를 만들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낸 책에는 지금 그 광장의 목소리 134일의 기록 이런 제목을 붙이셨는데 일본에서 펴낸 한국에서 일어난 일,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일본 대중들이 좀 많이 사서 본답니까? 그렇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워낙 펴낸 출판사가 약간 좀 작은 출판사다 보니까 선정 같은 것도 많이 못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냈던 책들은 그래도 큰 신문에 서평이 나오고 그냥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사이 지금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몇 달 사이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가 놀랐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계기는 그 평창 올림픽 개최하는 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로 그 작년 겨울 때까지만 해도 전쟁 날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자꾸 그런 선전을 했었고요. 저한테도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빨리 돌아오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전쟁 일어나도 끝까지 여기서 버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올림픽으로 계기로 해서 계속 소위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죠. 일본 쪽에서 그걸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도 한국이 진짜 그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뭔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이익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좀 엿보여서 일본 전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중의원 선거가 끝나고 압승했습니다. 다시 그때 그 지금 부촌 야소 씨가 아주 솔직하게
이번에 우리 승리했던 것은 김정은 씨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정권은 그런 시각으로 여전히 한반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일본만 빠지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정권 쪽의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뭐 일본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아니겠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그 회담 때도 그 역의 대합실에서 그 TV를 보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런 분들 중에는 눈물 흘리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박수 치거나 예. 그런 걸 볼 때 아무래도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일본 정부도 그러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소원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읽어야죠. 네, 그것에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이제 계속 계실 건가요? 있고 싶습니다. 또 좋은 작품 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촛불혁명을 일본에 수출하고 계신 작가 다카키 노조무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서울경찰청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노숙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헌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출두보다 더 오만방자한 황제 출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 실세, 대통령의 복심을 맞이하느라 성심을 다해 애쓰는 경찰의 모습 또한 눈물겹기 짝이 없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네, 앞에는 김경수 의원 목소리고 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목소리네요. 장제원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 비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뭐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 그리고 이 조사에 나가는 태도가 참 당당하다 뭐 이런 점에서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의원은 들으셨듯이 뭐 자신은 이제 그런 혐의들하고는 연관이 없고 그간 과정을 통해서 의혹의 대부분을 해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뭐 진술 거부권을 쓰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고 변호인 2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직접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경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인데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그런 멘트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세균 의장 주재로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이렇게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국회 정상화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뭐 단식을 또 하루 만에 끝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연휴 기간 동안 접촉을 이어간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 만약 그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 공산이 크죠? 그렇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은 여전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전제로 해서 특검 수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협상을 타결하는 데까지 간다면 이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을 맞바꾸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 김경수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하라는 것에 지금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뿐만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받겠다. 이 얘기가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셈이죠. 그리고 뭐 박사모 측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박사모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뭐 찬반 작업을 해봤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온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뭐 네이버 등의 어떤 포털 댓글 조작에 박사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에 민주당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그 주한미군 감축론을 보도하면서 지금 화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명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관료들이 상당히 당황한 상태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실제 북한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요구한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경제 논리에 가깝다라는 해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이런 주장이 뭐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FTA 협상 이걸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아무튼 백악관은 또 이런 명령을 한 바 없다라고 지금 공식 부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청와대가 정의정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존 볼턴 NSC 보좌관하고 회동도 할 예정이고 해서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또 청와대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정인 특보도 뭐 자신의 기고문 해명을 했다고요? 뉴욕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썼던 것이지 자기가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평화협정 이후에도 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안정이나 또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만기 출소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네, 출소를 하지만 감옥 바깥도 자신한테는 감옥처럼 느껴진다. 이런 소회를 같은데 만기 출소라면 형기가 얼마였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이 이제 지난달에 확정이 됐는데요. 구속 기소가 된 게 지난해 11월이기 때문에 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이제 형기에 이제 산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기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또 다른 건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년 6개월형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한 이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 이 뇌물 혐의죠. 이게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오늘 태도로 볼 때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도 진행됐다고요? 최순실 씨는 지금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달 25일 재판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의 어떤 수의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는 재판에 나와서 또 정유라 씨를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또 화제였습니다. 정유라 씨 면회를 허용해달라.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다음 주에 이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딸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교정 당국과 검찰이 자신과 정유라 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영태 씨에게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나에게는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식 원장 낙마 후에 비어 있었던 금감원장 자리에 신임 금감원장 임명됐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서 윤석헌 서울대 개건교수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한국은행에서 7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5년간 재직을 했고 이후에 한림대, 숭실대, 서울대 등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또 한국재무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맡은 이력도 있어서 이 학계에서 인정받는 인사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혁 성향이라면서요?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 금융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늑대를 피해라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다. 이렇게까지 쓸 정도인데요. 어허. 이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정책하고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고 또 은산분리 완화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권고한 내용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노동이사제 도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잘 좀 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걸린 강아지를 택배기사가 구했다, 이 소식이 화제인데요. 어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24초 분량의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화제였습니다. 강아지의 목줄을 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고 있고 이 상자를 든 택배기사가 급하게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모습이었는데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닫혀버렸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허.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택배기사가 몸을 날려서 재빨리 목줄을 끊어서 강아지를 구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 택배기사는 다친 데 없고요. 팔꿈치를 좀 다쳤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머니는 울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택배기사는 바빴는지 다음부터는 강아지를 안고 타야 한다, 이 말만 남기고 또 떠났다고 합니다. 요사이 그 택배기사 분들의 선행 계속 화제가 되네요. 횡단보도에서 굴러오는 유모차를 택배 차량으로 막아서 아이를 구하는 영상, 이게 또 화제였었죠. 예. 이 택배기사는 이제 어제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선한 시민상을 받기까지 했다는데요. 네. 택배기사라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이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언론 보도 좀 평가를 해봐야죠. 예.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언론 보도 행태거든요. 문제점 있는 걸 지적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렇게 특별히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대체로 예. 비슷한 논조로 예. 환영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네. 어떤 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먼저 만찬 메뉴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예. 작곡가 윤희상 씨의 고향인 통영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가 이제 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부터 남북 화해 무드 재뿌리기 보도를 내놓았던 것인데요. 예. 윤희상 작곡가는 다 아실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인 1967년에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독일로 추방되었죠. 그래서 통영 땅을 밟지 못한 채 이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죠. 2006년에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동백림 사건을 박정희 정권이 1967년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키웠던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서 최종심에서 간첩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 정치공작 피해자인 윤희상 작곡가의 삶의 행적을 계속 친북 인사라고만 요약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24일 청와대가 환영 만찬 메뉴를 공개하자마자 당일날 DJ 민어, 노무현 쌀, 윤희상 문어, 정치색 듬뿍 친 만찬 메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친북 논란이 있는 윤희상이 포함된 점을 두고 야권은 만찬도 이념 편향적이라고 했다라는 아하. 그런 주장을 전했고요. 예. 청와대가 이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 중 한 명으로 윤희상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했습니다. 네. 다음날 조선일보는 만물상, 북과는 화해, 남우파는 배제한 메뉴라는 제목의 그 논평이 있었는데요. 이틀 연속 이 만찬을 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예, 기사가 3건이었습니다. 제가 한 건은 지금 생략했고요. 3건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만찬 메뉴 전체를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 외교적 메시지를 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회담을 가벼운 이벤트로 처리한다, 뭐 맞선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조선일보 김기철 논설위원은 그 만물상에서 청와대는 그게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소개하면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고향 식재료만 골랐다라고 아하.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신 분은 요 두 분이잖아요. 네, 또. 그렇죠. 이게 또 남북 정상회담 만찬이고 네. 이 정도면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갈 만한데도 트집을 잡고 많이 있다. 잡은 거죠. 아. 네. 자, 지금까지 쭉 뭐 소개해 주신 거는 정상회담 전에 나온 거고
당일날 나온 보도들은 좀 없어요? 그 당일날 저녁 종합 뉴스는 대체로 비슷했고 그냥 생중계됐던 내용들 중에서 특징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예. 오히려 정상회담을 직접 보면서 나눈 대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마다. 하루 종일 생중계했으니까. 예, 거기에서 아무 말 대잔치가 좀 있었는데요. 아무 말 대잔치? 저는 이걸 아무 말 대잔치라고 이제 평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채널A의 남북 정상회담 특집 4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용환 씨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높이가 저 턱이 시청자 여러분 저 턱이 5c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에 이렇게 싹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발을 한 번 딛고 넘어가는 약간 두 정상의 차이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출연한 강면도 씨가 왜 그러냐 하면 체격이 벌써 다르잖아요. 상당히 많이 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기는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장하고 두 분 다 건강하시겠지만 건강하고 뚱뚱하지 않고 저런 체격을 가진 분은 한 번에 폭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나눕니다. 참 꼼꼼들 하시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같은 프로에서 신석호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벗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안경을 벗으니까 확실히 살이 좀 더 쪄 보이네요. 좀 더 이렇게 얼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보이는데라면서 그러는 너무 술자리 잡담 같은 것을 방송에서 계속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TV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같은 날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는 방송에서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김정은 이 농구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 엄성섭 씨가 농구강이면 사실 체력이 엄청 좋아야 하는데 오늘 오전에 저렇게 걸어오는 걸 보면 한 200m 걸었는데 약간 숨차는 듯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윤우리 정치부 기자가 200m를 걸어왔는데 굉장히 숨차는 모습도 보였고요.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김정은이 계속 입을 벌린 채로 그러니까 숨이 가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입을 벌리지 않았나 싶은데 입을 벌린 상태로 계속 방명록을 작성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섰을 때도 숨이 가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키 차이가 있다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길게 나누다가 기자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로 오늘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을 의식해서 남자들의 정장용 구두 같은 경우에는 키높이 구두가 있지 않습니까? 키높이 깔창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 그런 것을 조금 신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라고 기자가 말합니다. 날카롭네요. 예. 그러자 엄성섭 진행자가 키높이 구두요 라면서 과장된 리액션도 합니다. 이것도 다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 되지 않지.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평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27일 채널A에서는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특집 6부였습니다. 이때 김정봉 씨가 출연해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김여정 위원장이 지난 2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임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개월이 지났으면 더 몸이 불어야 하는데 그때보다 날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임신한 걸 우리가 잘못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 2년 전에 골계력을 앓아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걸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몸에 이상이 안 생겼나 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또 아무 말이나 마구 나눴습니다. 2달 전에 임신한 거 아닌가 또 추정이고. 자신들이 그랬던 건 또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아무 근거 없는 추정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에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아무 말 대잔치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고 정상회담 이후의 보도는 어땠어요? 정상회담 이후에도 사실 계속 똑같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분석하고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나눈 것을 가지고 입모양을 분석해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일본 언론에서도 했었고 우리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선일보와 KBS 채널A가 입모양 분석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 자체가 비공개 단독 회담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네티즌의 막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판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론이 이건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절대 비밀의 회담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입모양을 애써서 분석해서 캐낸 그 정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이 입모양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것을 전달한 곳은 조선일보뿐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남북 간 좋은 쪽으로 자주 대화 나누자. 김 북미 회담했을 때 좋게 나와야 할 텐데라는 5월 2일 보도에서요. 네. 본지가 입모양으로 말소리를 유추하는 구화법 전문가 3명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라면서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 말미에 전문가들은 구화법은 근거리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두 정상의 대화가 원거리에서 찍혔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추측이 가미된 해석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보도했네요. 그렇죠. 예.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예. KBS는 구화법이 무엇인지는 설명은 했는데 오류 가능성은 외면했습니다. KBS는 김정은 비핵화하자 없게 하고 싶다라는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 영상 분석 어떻게라는 두 보도에서 입모양 분석 결과를 전했는데요. 네. 보도에서 앵커가 대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영상 판독 기법은 구화 판독 기법을 썼습니다. 구화법이라는 것은 입모양을 보고 입모양 근육의 떨림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단어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취재진이 만난 구화법 전문가는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신 분인데 청각 장애자십니다. 그런데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재진이 여러 번 의미와 단어를 반복을 했고 그 단어를 그대로 청각 장애인이 반복을 하면서 따라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영상 판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라면서 자랑만 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걸 부각시켰네요. 그런데 이게 신뢰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제가 대단한 특종이라도 한 것이냐 부각한 보도의 내용이 너무나 좀 가십이었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종인 것처럼 부각시켰어요? 네. 채널A가 한 건데요. 5월 1일 보도입니다.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라는 보도인데요. 이른바 파란 다리 위 대화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결혼까지 많은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보도합니다. 구화법으로 분석한 겁니까? 네네.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딱 요대로 워딩이에요. 김 위원장이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개인사를 얘기할 만큼 흉금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는 분석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구체적인 발언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 대화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이 저는 의문이고요. 이렇게 맥락 없이 소개된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는 이 내용은 자칫 리설주 여사에게는 무례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모양 분석까지 해서 내놓은 보도가 이런 수준이라면 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언론이니까 궁금하고 구화법 전문가가 있다니까 그분들한테 분석도 좀 시켜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보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보도를 하더라도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밝혀주는 게 좋고 그리고 확실치 않은 건데 이렇게 뭐 무슨 개인사까지 언급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심했군요. 자, 오늘 뭐 언론 비평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김원경 사무처장이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네,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최근에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4월 1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희 민원연을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송사가 아무리 방송사가 문제적 행동을 해도 함부로 재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방송이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편 재승인 조건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종편 재승인 조건에 문제가 있다? 네. 작년인가요? TV조선 재승인 받았는데 점수가 미달해가지고 조건부 재승인 됐잖아요. 조건부 재승인 내용 저희가 방송에서 길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되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마 TV조선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개선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당시 재승인 조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보,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해당 제재를 4건 이상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받으면 6개월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건에 국민을 기만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꼼수? 제가 보기에는 꼼수입니다. 뭡니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조건에서 선거방송 심의 기간에 있는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선방심의위에서 하는 모든 심사 결과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건 뺀다? 네, 거기에서 나오는 제재는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확실합니다. 안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은 사실 작년 초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게 지금 재승인 조건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논평도 냈습니다. 예. 개선해 달라고. 예. 그런데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방심의위가 다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왜 선거 기간에 방송은 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유는요, 그러니까 법률회사에 자문을 했는데 애초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말이 전혀 없고 그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4건 이상으로라고 재승인 조건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멘트 그대로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선거 시기에 나온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선방심의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주제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리한 법 적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워딩 그대로만 인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심지어는 종편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방송을 TV조선 재승인 조건에서 제외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부실한 근거로 기각하는 등 지금 사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저는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의결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조건부 재승인하면서 문서를 남겼는데 네, 그 그렇죠. 문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법정 제재 연간 4건 이하라고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근데 여기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추가해서 하면 TV조선이 소송을 걸 거고 그렇죠. 그러면 패소하거든요. 맞습니다.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작년 초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고 예. 이번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강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라도 빨리 알겠어요.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네.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스라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